아이고, 내 팔자야. 나 도깨비인데 곶감한테 졌어요. 한밤중 저작거리 구석에서 처절한 한탄이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저거지 좀 봐. 미쳤나?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였으니까요. 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부리 영감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착한 영감은 노래 부르는 혹을 떼고 욕심쟁이 영감은 혹을 하나 더 붙였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욕심쟁이 영감, 실은 혹만 붙이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깨비에게서 금은보화를 만드는 신비한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방망이를 빼앗긴 그 도깨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 모든 힘을 잃고 거지가 되어 인간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팥죽에 겁먹어 도망가고 콩 볶는 소리에 산 무너지는 줄 알고 급기야 곶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 불쌍한 도깨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지가 된 도깨비가 인간의 꾀를 배우고 억울한 과부를 구하고 악독한 양반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방망이를 되찾아 수호신이 되기까지 웃음과 눈물, 복수와 감동이 모두 담긴 이야기지요. 오늘 밤 여러분께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깨비도 인간도 몰랐던 혹부리 영감의 숨겨진 뒷이야기.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깊고 깊은 도깨비골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 세상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도깨비골이었답니다. 이곳에 유난히 어깨가 으쓱하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도깨비가 하나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뚜기. 뚜기의 주특기는 바로 조상님께 물려받은 낡아빠진 방망이를 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정말 손톱만큼 작은 금가루가 퐁하고 튀어나왔지요. 비록 금가루는 작았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하급 도깨비들은 뚜기를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뚜기 형님이야말로 우리 도깨비골의 자랑입니다. 허허, 봤느냐? 이게 바로 연륜이라는 것이다. 뚜기는 사실 도깨비 세계에서도 그리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 방망이 하나 덕분에 나름 명망 있는 도깨비 행세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뚜기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객기를 부리게 되었지요. 내가 오늘 인간 세상을 한번 구경하고 오리다. 인간 놈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리게 만들어주지. 형님, 인간들은 교활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뚜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쯧쯧, 겁쟁이들 같으니 내가 누군데 인간 따위를.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뚜기는 의기양양하게 인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뿔도 당당히 드러낸 채 말이지요. 마침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호, 좋아. 저놈들 혼을 쏙 빼놓아야지. 뚜기가 잔치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순간 누군가 고함을 쳤지요. 아이고, 도깨비다. 팥죽을 퍼부어라. 도깨비는 팥죽을 무서워한다. 뭐, 팥죽? 뚜기는 팥죽을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먹어본 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외치니 뚜기는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팥죽을 무서워했었나? 그 순간, 아뜨뜨트, 뜨거운 팥죽이 얼굴에 철썩. 뚜기는 뜨거운 것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외쳤지요. 봐라, 도깨비가 팥죽을 무서워해.
그것이 뚜기의 첫 번째 수모였지요. 며칠 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부엌이 아니라 방앗간이다. 며칠 뒤 뚜기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방앗간이다. 이번에야말로. 그런데 방앗간 옆집에서 타타타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소리쳤지요. 도깨비 온다. 콩 볶는 소리를 들려줘. 도깨비는 콩 볶는 소리를 산 무너지는 소리로 착각한대. 뭐, 산이 무너져? 뚜기는 그게 콩 볶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 무너지는 소리라는 말에 또 귀가 솔깃했지요. 진짜로 산이 무너지나? 타타타타탁. 아이고, 세상 망한다. 뚜기는 또 도망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뚜기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쉬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으앙, 으앙. 그때 어머니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야. 호랑이 온다. 무섭지?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도깨비 온다. 그래도 울었습니다. 그럼 곶감 줄게. 뚝.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뚜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호랑이보다 나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고? 이쯤 되자 뚜기도 인간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착한 혹부리 영감한테 노래 잘하는 혹을 받고 보물을 준 적이 있어서 이미 한 번 사기를 당한 상태였지요. 바로 그때 최 영감이라는 욕심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저도 노래 잘하는 혹이 있습니다. 또 그 수법이냐? 화가 난 뚜기가 최 영감의 턱에 혹을 하나 덕쿵 붙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제 혹은 벼락 조각이라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나으리의 나무 방망이로는 저 바위도 못 부수실 겁니다. 내 이놈이. 자존심이 상한 뚜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요. 에잇! 뚜기가 바위를 내리쳤지만 당연히 바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금 만드는 방망이지 바위 부수는 방망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쨍! 방망이가 뚜기 손에서 튕겨나갔고 최 영감이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쇠붙이를 던지며 외쳤지요. 도깨비는 쇠붙이를 무서워하지. 아이고. 뚜기는 쇠붙이를 보고 도망쳤고 최 영감은 방망이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팥죽에 속고 콩에 속고 곶감에 지고 방망이까지 도둑 맞고 뚜기의 흑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혹 2개를 달고 훔친 방망이를 숨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그 비웃음을 신경 쓰지 않았고 뒤로는 훔친 방망이로 최대감 가문의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뚜기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방망이도 체면도 자존심도. 하지만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도깨비골, 황금빛 옥좌에 앉은 도깨비 대왕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감히 우리 도깨비의 명예를. 팥죽에 도망가고 콩에 겁먹고 곶감한테 지고 급기야 방망이까지 도둑맞다니. 도깨비 세계의 심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놈의 도깨비 자격을 박탈하라. 모든 도수를 거두어들이고 당장 인간 세상으로 추방하라. 아니, 대왕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뚜기가 외칠 틈도 없이 그의 몸에서 원력이 강제로 빠져나갔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쿵! 뚜기는 인간 세상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뚜기를 덮친 것은 추위였습니다.
춥다. 도깨비불을 피울 수도 따뜻한 털가죽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바람이 얇은 누더기 옷을 파고들었지요. 그리고 곧 두 번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꼬르륵.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무슨 짐승이 내 뱃속에서 울고 있어. 그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 곶감이나 팥죽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존적인 공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굶주림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사람 냄새와 음식,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온갖 인간 군상들이 들끓는 저작거리였습니다. 이야, 사람이 많구나. 하지만 뚜기의 기대와는 달리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도수를 잃은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으니까요. 아이고 냄새야. 저 거지놈 좀 보게. 허이, 저리 가지 못해. 사람들은 코를 막고 손사래를 치며 뚜기를 피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밥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멸시뿐이었지요. 뚜기는 저작거리 구석에서 다른 거지들이 어떻게 연명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땅바닥에 엎드려 최대한 불쌍하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만 줍쇼. 사흘을 굶었습니다요.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뚜기는 도깨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애써 누르며 그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을 베푸는 도깨비로 살았던 그가 받기만 하는 인간의 태도를 어찌 쉽게 따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뚜기는 주먹밥을 파는 떡집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대신 어깨를 펴고 호통을 쳤지요.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 떡집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뚜기를 쳐다봤습니다. 이 미친 거지놈이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게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하지 않았느냐? 이놈이 보자 하니까 내 놈이 미쳤구나. 어디서 거지놈이 호통질이야. 퍽! 떡집 주인의 발길질이 뚜기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끙! 당장 꺼지지 못해. 다시 한번 얼쩡거리면 내 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줄 알아라. 뚜기는 흙바닥을 뒹굴며 생전 처음 겪는 폭력과 서러움에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도깨비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뚜기는 저작거리의 가장 후미진 담벼락 뒤에 숨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인간의 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한 약재상 사내가 어수룩해 보이는 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총각, 내가 총각 인상이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인데 이거 한번 보시게. 사내는 시커멓게 썩은 도라지 뿌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 묵은 산삼일세. 원래 금백냥을 줘도 못 구하는 것인데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딱 10냥에 넘기겠네. 뚜기는 기가 찼습니다. 저건 그냥 썩은 도라지 뿌리인데? 하지만 총각은 그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전 재산이 든 쌈짓돈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저놈의 거짓말이 방망이보다 낫구나. 저게 바로 인간 세상의 도술이구나. 그의 깨달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한 도둑이 닭을 훔치다 술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놈, 꼼짝 마라. 꼼짝없이 곤장을 맞을 상황. 하지만 도둑은 능숙하게 술라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반짝이는 은 조각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어린 자식들이 굶고 있어서 그만
은 조각을 확인한 술라군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이번 한 번만이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도둑은 유유히 풀려났습니다. 뚜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은 조각이 도깨비불보다 더 밝구나. 저게 바로 인간 세상의 부적이구나. 그리고 잠시 후 뚜기는 인간 세상의 힘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나물 한 줌을 팔던 힘없는 노파의 좌판으로 험상궂은 하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대감의 하인이었습니다. 영감마님 행차시다. 어디서 감히 길을 막고 있어. 하인은 노파의 좌판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아이고, 나물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도 하인에게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뚜기는 담벼락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깨달음 때문이었지요. 나도 살아남으려면 적괴라는 걸 배워야 하나? 그래, 배워야 한다. 뚜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 아까 그 떡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약재상처럼 최대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냈지요. 어흠, 떡집 주인은 들으라. 방금 저기 최대감 나으리께서 대게 떡이 아주 맛나 보인다며 당장 큰 접시에 가득 담아 대령하라 하셨느니라. 어설픈 꾀였습니다. 떡집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최대감 댁에서? 내 이놈, 아까 맞은 게 부족하더냐. 최대감 댁 하인이 내 놈처럼 더러운 거지를 시킬 리가 없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놈 잡아라. 저 거지가 감히 최대감 나으리를 팔아 사기를 치려 한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뚜기의 어설픈 꾀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에게 몰매를 맞은 뚜기는 저작거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몰매를 맞고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던 뚜기. 그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오던 그때 그의 눈에 마을 어귀에 인적 없는 폐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헛간이었습니다. 일단 비라도 피하자. 뚜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헛간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집더미 위로 쓰러진 뚜기는 추방당한 그날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뚜기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헛간이 그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인연, 과부 연심의 집 옆에 딸린 헛간이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뚜기는 헛간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실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뚜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 들켰구나. 또 몰매를 맞겠구나. 쫓겨나겠구나. 그는 겪었던 온갖 수모를 떠올리며 훔친 물건을 들킨 도둑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내려다보고 있던 것은 이 헛간의 주인이자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과부 연심이었습니다. 연심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최대감의 온갖 수탈을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채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뚜기는 연심이 당장이라도 이놈의 거지 라며 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엾다는 눈빛으로 웅크린 뚜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심은 조용히 몸을 돌려 헛간을 나갔습니다. 뚜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지? 그냥 가는 건가? 잠시 후 헛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연심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와 뚜기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심 자신의 아침 끼니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뚜기가 음식을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뚜기는 눈앞의 죽그릇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겪은 것은 인간들의 수모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것은 멸시와 발길질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인간의 꾀란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거래도 없이 이 과부는 굶주린 거지에게 자신의 밥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뚜기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인간의 온정이자 은혜였습니다. 뚜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죽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뚜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추방당할 때도 몰매를 맞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서럽고도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뚜기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허겁지겁 죽을 삼켰습니다. 연심은 그런 뚜기의 머리를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듯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날 이후 뚜기는 연심의 헛간에 몰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연심은 매일 한 끼씩 자신의 밥을 쪼개어 뚜기에게 가져다 주었고 뚜기는 헛간의 굳은 일을 몰래 도우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 애썼습니다. 뚜기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무섭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의 작은 틈새로 자신을 살려준 저 연심이라는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뚜기는 연심이 자신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죽그릇을 하나 더 들고 조심스럽게 집 옆의 폐가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저긴 그 폐가에는 가난해서 방 한 칸 구하지 못하고 오직 과거 급제만을 목표로 글공부에 매진하는 한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뚜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폐가 앞에서 인기척을 느낀 선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부인. 연심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연심의 거칠어진 손과 자신과 마찬가지로 굶주렸을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매번 이리 큰 신세를 져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심은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애틋한 로맨스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요. 뚜기는 이 모든 광경을 헛간 틈새로 지켜보았습니다. 저 선비놈도 나랑 똑같은 거지 신세구나. 뚜기는 그날 밤 몰래 그 선비의 삶을 훔쳐보았습니다. 선비는 과연 절박했습니다. 종이가 없어 마당의 넓적한 나뭇잎 위에 글씨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고 먹이 없어 부엌 아궁이의 숯검댕을 물에 개어 글씨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평생을 공부해도 한양 땅을 밟기 어려워 보였지요. 뚜기는 헛간으로 돌아와 집더미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신세 한탄이 아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도 거지지만 저 선비놈도 거지구나. 쯔쯔, 가만. 연심이 님이 나도 돕고 저 선비도 돕는데 저 선비가 굶어 죽으면 연심이 님이 상심할 것 아니냐. 내가 저 선비를 도우면 그게 바로 연심이 님께 은혜를 갚는 셈이 아닌가. 그렇지. 나도 꾀를 내보자. 인간 놈들의 꾀가 나쁜 데만 쓰이는 건 아닐 게야. 뚜기는 결심했습니다. 배웠던 바로 그 꾀를 선행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뚜기는 몰매를 맞았던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설픈 거짓말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도둑의 기술을 쓰러 간 것이지요. 담벼락을 넘고 개구멍을 통과한 뚜기는 최대감의 사랑채
뒤편 쓰레기장으로 잠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금은보화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찾았다. 뚜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인들이 쓸모없다며 버리려던 파지 더미였습니다. 선비들이 글씨 연습을 하다가 버린 종이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부러져서 버려진 몽당 먹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뚜기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부를 시작하려던 선비는 자신의 패가 문 앞에 수북이 쌓여 있는 종이 더미와 먹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선비는 감격에 겨워 그것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이 귀한 선물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부인, 연심 부인. 선비는 이것이 연심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준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연심의 집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이 은혜와 이 운명을 제 목숨을 걸고 갚겠습니다. 며칠 뒤 선비는 뚜기와 연심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과거 길에 올랐습니다. 뚜기는 자신이 한 첫 번째 선행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거대하게 엮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게 될지 아직은 알지 못했답니다. 가난한 선비가 한양으로 떠나자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검은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바로 연심을 노려왔던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 그는 혹부리 영감의 후손이었어요. 그 선비놈이 사라졌단 말이지. 최대감은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연심을 몇 번이나 희롱하려 했지만 연심은 굳게 문을 닫고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고고한 과부년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기어코 저 여인을 내 앞에 꿇게 만들고야 말겠다. 최대감은 자신의 아전들과 머리를 맞대고 끔찍한 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심에게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워 그녀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악랄한 계책이었습니다. 들으시오. 저 과부가 밤마다 사내를 만난다는 음탕한 추문을 퍼뜨릴 것이오. 하지만 나으리,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는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날 밤 최대감은 자신의 머슴 중 가장 우직해 보이는 돌쇠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최대감은 더러운 사내의 옷 하나를 돌쇠에게 툭 던졌습니다. 돌쇠야. 예, 나으리.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어 저 과부년의 방 안에 이 옷을 몰래 두고 오너라. 예, 나으리,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돌쇠는 최대감의 잔인한 꾀를 눈치채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 놈은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내 놈의 어미와 동생들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협박 섞인 지시에 돌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더러운 옷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지요. 최대감의 사랑채에서 물러난 돌쇠는 차가운 달빛이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심을 부정한 누명으로 빠뜨릴 더러운 증거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괴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짓을. 돌쇠에게 연심은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릴 때 자신에게도 없는 밥을 쪼개어 돌쇠의 늙은 어미에게 죽을 쏘아다 준 것이 바로 연심이었습니다. 연심 마님은 굶주린 이에게 밥도 나눠주신 부처님 같은 분인데 내가 어찌 그분께 이런 누명을 씌운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 모든 광경과 그의 애끓는 혼잣말을 헛간의 집더미 속에서 누군가가 고스란히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뚝이었습니다.
뚜기는 최대감의 악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발로 찼던 그 떡집 주인보다도 약재상 사기꾼보다도 이 양반놈의 꾀는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뚜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또 한 번의 천진한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몹쓸 양반놈은 꾀를 저런 더러운 데만 쓰는구나. 내가 당한 곶감은 차라리 정직했지. 내가 속은 팥죽은 뜨겁기라도 했지. 저놈의 꾀는 아주 썩었어. 구역질이 나는구나. 가만, 저 머슴놈이 지금 울고 있네. 연심이 님한테 밥을 얻어먹었나 보구나. 나처럼 말이여. 쯔쯔, 불쌍한 놈. 옳지. 저놈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뚜기는 결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뚜기는 집더미를 헤치고 돌쇠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신이다. 돌쇠는 난데없이 나타난 꾀재재한 행색의 뚜기를 보고 헛간 귀신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낮아빠졌습니다. 뚜기가 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그럼 거지? 나는 연신마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연신마님의 은혜라는 말 한마디에 돌쇠는 경계를 풀고 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뚜기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 놈이 지금 무슨 명을 받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다 들었다. 그것은 양반의 꾀에 넘어가 은인을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내 꾀를 믿고 은인을 구할 것이냐. 은인님의 꾀라니요?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뚜기는 배운 모든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잘 들어라. 양반이 누명을 씌우려거든 그 누명을 되받아쳐야지. 되받아치다니요? 그 옷 연신마님의 방에 두지 마라. 그럼 어디에 최대감 댁 귀한 따님의 방에 몰래 두어라. 예, 나으리 따님 방에요. 돌쇠는 기겁을 했습니다. 뚜기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일 아침부터 거짓말 소문을 퍼뜨리는 게다. 무슨 소문을 최대감 댁 따님이 글쎄 아비도 모르게 웬 머슴놈과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 예, 머슴놈이요? 그렇지. 부정한 짓을 하려다 그 머슴놈이 옷만 벗어두고 도망쳤다고 말이다. 돌쇠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가 이내 뚜기의 기가 막힌 꾀를 깨닫고 무릎을 쳤습니다. 과부와 사내가 엮이면 음탕한 추문이 되지만 최대감 따님과 머슴이 엮이면 이는 가문의 대를 끊을 그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추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딸 방에서 증거가 나왔으니 감히 연심을 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 딸을 벌하자니 제 입으로 가문의 수치를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승자박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돌쇠는 뚜기의 비범한 지혜에 감탄하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아니, 은희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그저 밥값을 하려는 사람이다. 은희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돌쇠 지금부터 은희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선비를 도왔던 뚜기의 선행의 꾀는 머슴 돌쇠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는 공조의 꾀로 발전했답니다. 이제 뚜기의 꾀는 최대감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뚜기의 꾀는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최대감 댁 따님이 머슴과 눈이 맞았다는 거짓말. 소문은 과부 연심의 부정한 소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극적으로 퍼져나갔지요. 최대감은 자신의 딸을 벌할 수도 소문의 근원지를 찾을 수도 없는 자승자박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 입으로 내 딸은 머슴과 놀아나지 않는다. 고 외칠 수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최대감은 이 음탕한 추문을 덮기 위해 연심을 향한 부정한 누명 계책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격노하여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으드득, 저천한 과부년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여 내가 이따위 수모를 당하단 말이냐. 감히 내 딸에게 망측한 소문을 퍼뜨려. 괘씸한 것들. 좋다. 내년이 정녕 내 아량을 짓밟는구나.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법으로 빼앗으면 그만이지. 명예 따위로 안 된다면 아예 뼈와 살을 발라내주겠다. 최대감은 그 길로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연심의 죽은 남편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내용의 거짓 빚문서를 일필위지로 써내려갔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었지요. 이것을 당장 관아에 제출하고 저 과부년의 집과 땅을 모조리 차압하라. 단 사흘을 주겠다. 사흘 뒤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전연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심에 조용하던 초가집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에 붉은 차압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연심이 기겁하여 막아섰지만 포졸은 냉정하게 거짓 빚 문서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년에 죽은 서방이 최대감 나으리께 진 빚이다. 딱 사흘을 주겠다. 사흘 뒤까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년이 깔고 앉은 이 집과 땅은 모조리 최대감 나으리께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서방님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죽은 서방에게 물어보든가. 우리는 법대로 집행할 뿐이다. 포졸들은 연심의 애원을 뒤로 한 채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연심은 방 안에 어지럽게 붙은 붉은 딱지들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의 눈에는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며 한양으로 떠났던 가난한 선비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헛간 집더미 속에서 뚜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심이 흘리는 눈물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따뜻한 온기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또 꾀를 부리는구나. 뚜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배운 인간 세상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 거짓 빚 문서가 바로 저놈의 목을 칠 칼이다. 거짓은 거짓으로만 잡을 수 있는 법. 저 문서가 거짓임을 증명할 진짜 문서만 찾아낸다면 최대감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뚜기는 헛간을 나와 자신의 아군이 된 머슴 돌쇠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돌쇠야. 아이고, 은희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이. 다 들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뚜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대감이 가장 믿고 거래하는 기생이 누구냐?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뚜기의 비범한 눈빛에 눌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고을 최고의 기방에 월하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최대감이 그 기생을 총애하여 온갖 비밀 이야기까지 다 나누는 사이라고 합니다. 돌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은희님, 그 월하라는 기생 또한 최대감에게 깊은 원한이 있다는 비밀 소문이 있습니다. 듣자 하니 최대감의 모함으로 월하의 아비가 옥살이를 했다고 하더이다. 뚜기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잘됐다. 원수의 원수는 나의 동지이지. 은희님, 설마 기방에. 돌쇠야. 넌 최대감 댁의 집 구조를 샅샅이 알지 않느냐. 나를 그 기방으로 안내해라. 오늘 밤 우리는 세 번째 동지를 얻어야겠다. 그날 밤 뚜기와 돌쇠는 기방의 담을 넘었습니다.
화려한 기방의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월화의 방을 찾아 잠입했지요. 방 안에는 소문대로 절세미인이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생 월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월화는 거지 행색의 뚜기와 머슴 차림의 돌쇠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감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너희가 감히 여길 왜 왔느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냉대가 가득했습니다. 돌쇠가 겁을 먹고 주저앉자 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왔소. 거래? 내 놈 따위가 감히 나와? 당신이 최대감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을 안다. 월화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뚜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최대감의 진짜 비밀 장부, 그것을 찾고 싶지 않소? 월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흥, 내 놈이 최대감 댁의 쌀이라도 훔쳐본 모양이구나.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안다 한들 내 놈 같은 거지와 머슴 따위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이냐. 월화는 뚜기의 비범함을 떠보려 그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내 마음을 돌릴 증거를 보여보아라. 내 놈이 그저 헛소리나 하는 좀도둑이 아니라는 증거 말이다. 뚜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대감이 과부 연심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꾀로 그 누명을 최대감의 귀한 따님에게 되돌려주어 최대감 스스로 계책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월화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의 악랄함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랄한 꾀를 한 수 위에 꾀로 찍어 누른 눈앞에 이 거지 행색의 사내에게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월화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재미있구나. 아주 재미있어. 너 보통 놈이 아니구나. 거래 하겠소? 월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소. 그 거짓말 솜씨라면 진짜 장부도 찾겠군. 거래하지. 나는 당신이 연심을 구하는 것을 돕고 당신은 내가 최대감의 비밀 장부를 찾는 것을 돕는 것이오. 그렇게 도술 잃은 도깨비 뚜기, 그에게 충성하는 머슴 돌쇠, 그리고 복수를 꿈꾸는 기생 월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 명의 인연이 거대한 최대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3인방으로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최대감이 예고했던 사흘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차앞 딱지가 붙은 집안에서 과부 연심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난한 선비가 떠나기 전 고마움의 표시로 남기고 갔던 몽당 먹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요. 선비님, 부디. 연심은 마지막 희망을 빌며 다가올 운명을 결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헛간에서는 3인의 인연이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뚜기, 돌쇠, 그리고 월화. 뚜기가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듣거라. 작전은 3단계로 나뉜다. 첫째, 기생 월화는 무슨 수를 써서든 최대감을 기방에 묶어두어라. 둘째, 머슴 돌쇠는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양반댁 마국간에 불을 질러 하인들의 시선을 모두 끌어다. 셋째, 내가 그 혼란을 틈타 양반의 진짜 서재로 잠입하여 비밀 장부를 찾아내겠다. 월화와 돌쇠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약 잡히기라도 한다면 잡히지 않는다. 배운 꾀는 잡히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니. 뚜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연심마님의 목숨과 월화 당신의 복수, 그리고 나의 은혜가 걸린 일이다. 세 사람은 비장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평소보다 10배는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최대감의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최대감은 마침 연심의 집을 빼앗을 생각에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지요. 오호 월화야.
내가 어쩐 일이냐. 월아는 교태를 부리며 최대감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드디어 그 고고한 과부년의 땅을 차지하셨다 들었습니다. 하하, 그렇지. 이제 그 땅도 그년도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왔지. 오늘 밤 제가 특별한 거래로 그 복을 축하해 드리지요. 기방으로 가시지요. 특별한 거래? 허허, 좋다, 가자. 최대감은 월아의 유혹에 넘어가 의심 없이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헛간에서 출격을 대기하던 뚜기는 초조함의 집더미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일 때는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인간놈들 꾀는 뭔 놈의 3단 콤보가 필요하냐. 교란하고 불지르고 훔치고 아이고 복잡해 죽겠네. 내가 방망이만 있었어도 저놈의 기와장을 다 박살내는 건데 쯔쯔 최영감 으드득. 바로 그때 월아가 양반을 기방에 묶어두었다는 신호가 켜졌습니다. 돌쇠야, 지금이다. 예. 돌쇠는 최대감 댁 마구간 집더미에 몰래 불씨를 던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불이야, 불. 마구간에 불이 났다. 돌쇠의 고함에 집안에 있던 모든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마구간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좋아. 뚜기는 이 혼란을 틈타 배운 도둑의 기술로 담을 넘었습니다. 돌쇠가 미리 알려준 비밀 통로, 양반의 사랑채 뒤편 개구멍을 통과했지요. 그곳은 양반의 진짜 서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뚜기는 어둠 속에서 배운 관찰력으로 벼루 밑의 비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최대감이 수십 년간 백성들의 돈을 수탈하고 월아 아비에게 누명을 씌운 내역과 온갖 거짓말로 토지를 빼앗은 내역이 낱낱이 적힌 바로 그 진짜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뚜기가 장부를 품에 안고 환호하던 바로 그 순간, 내 이놈,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대감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방에 있어야 할 양반이 어찌 마구간의 불길이 생각보다 작은 것에 의심을 품은 최대감이 월아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재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내 딸에게 추문을 뒤집어 씌운 그 거지놈이로구나. 최대감의 하인들이 뚜기를 둘러쌌습니다. 뚜기는 비밀 장부를 품에 안은 채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하, 비밀 장부를 훔치러 와. 내 놈의 배짱. 하나는 가상하구나. 여봐라. 저놈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당장 광에 가두어라. 하인들이 뚜기를 묶으려 밧줄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천지를 울리는 듯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최대감이 당황하여 문 밖을 내다보는 순간 횃불을 든 수십 명의 포졸들과 함께 위풍당당한 기세의 한 선비가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연심의 은혜를 입고 한양으로 떠났던 바로 그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네, 내 놈은. 최대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선비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아무개, 내 놈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모은 죄, 오늘 내가 단죄하겠다. 무슨 소리요? 증거도 없이. 증거? 암행어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생월아가 양반이 위조했던 거짓 빈문서 사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 놈이 억울한 과부의 땅을 빼앗으려 한 거짓 증거이며 암행어사는 포위된 뚜기를 가리켰습니다. 저자가 품고 있는 것이 내 놈의 모든 죄악이 담긴 진짜 비밀 장부이다. 최대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아가 미리 암행어사 선비와 내통하고 있었고 뚜기가 훔친 비밀 장부는
이 모든 인과응보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암행어사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암행어사인 선비는 묶여가는 최대감을 뒤로하고 거지 행색의 뚜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가 바로 헛간의 그 은인이시구려. 뚜기는 아무 말 없이 비밀 장부를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선비는 장부를 받아들고 연심이 기다리고 있을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대감이 몰락하고 며칠 뒤 마을에는 기적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붉은 차 앞 딱지가 모두 사라진 과부 연심의 집마당. 연심이 가난한 선비에게 밥을 주었던 바로 그 명당터에서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5명의 인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부 연심, 선비 암행어사, 머슴 돌쇠, 기생 월아, 그리고 거짓뚜기. 연심이 차린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마당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뚜기는 굶주림이 생각나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지요. 그 모습을 사인의 인연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선비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연심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주신 몽당 먹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평생 부인을 지키겠소. 연심은 붉어진 얼굴을 숙이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애틋한 로맨스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머슴 돌쇠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뚜기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님, 이 돌쇠, 은희님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고 새 주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운명,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기생 월아 역시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미소로 절을 올렸습니다. 저 또한 은희님 덕분에 아비의 복수를 이루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은희님 덕분에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뚜기는 밥을 씹다 말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절은 왜 하고 그러시오. 나는 그저 밥값을. 그렇지 않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선비가 뚜기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비범한 꾀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최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비는 사인의 인연을 대표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오? 어찌 그리 앞날을 내다보는 듯한 비범한 꾀를 가지고 계신 것이오? 연심, 돌쇠, 월아의 시선이 모두 뚜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뚜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웃고 짓밟았던 인간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자신을 은인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뚜기는 마침내 수백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곶감의 소가 쫓겨난 불쌍한 도깨비요.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인의 인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깨비라니요? 은희님이 그 전설 속에 뚜기는 자신이 당했던 모든 흑역사를 천진한 한탄 스타일로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인의 인연은 처음에는 설마 하며 웃다가 뚜기의 진심 어린 한탄과 눈물에 이내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이 비범한 지혜라고 생각했던 꾀가 사실은 뚜기가 인간들에게 당한 수모와 흑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연심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수모를 당하셨다니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은희님, 이제 저희가 돕겠습니다. 월아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은희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은희님의 방망이를 되찾아드릴 차례입니다. 은희님, 우리가 방금 무너뜨린 저 최대감이 바로 그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후손입니다. 방망이는 저놈의 갑오였으니 지금 당장 저놈의 사당을 뒤져야 합니다. 뚜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백 년 만에 방망이의 행방을 찾은 것입니다. 암행어사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소, 최대감의 가사는 모두 몰수되어 관하에서 확인 중이요. 만약 그 방망이가 갑오라면 분명 사당에 있을 것이요. 당장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작전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암행어사선비의 권한으로 최대감의 사당 문이 열렸습니다. 월하와 돌쇠가 매의 눈으로 사당을 뒤졌고 연심은 뚜기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뚜기가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수백 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낡은 방망이가 가보암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뚜기는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방망이야. 뚜기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인의 인연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뚜기가 당황하여 다시 외쳤습니다. 아니, 금 나와라 뚝딱, 뚝딱, 뚝딱. 하지만 방망이는 그가 잃어버렸던 그 모습 그대로 그저 낡고 초라한 나무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뚜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용없소, 소용없어. 방망이는 찾았지만 도깨비 세계가 나에게 내린 저주가, 나의 원력이 풀리지 않았소. 사인의 인연이 되찾은 희망은 더 거대한 절망이 되어 뚜기를 덮쳤습니다. 뚜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 만에 되찾은 방망이는 그저 낡은 나무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사인의 인연이 애써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도깨비 세계의 저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뚜기는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사인의 인연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천진한 한탄이 절망의 정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방망이 찾으면 뭐하냐고. 작동을 안 하더만 저 양반들은 나만 쳐다보는데 흑, 내가 이제 뭐가 되냐. 아이고, 창피해라. 곶감한테 졌을 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창피하네. 저들은 은희님, 은희님 하는데 나는 방망이 하나 못 쓰는 바보 도깨비였어. 흐흑, 난 이제 어떡하냐. 그냥 불쌍한 도깨비로 살다 죽으라는 거 아니냐. 뚜기가 흙바닥을 치며 서럽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과부 연심이 조용히 다가가 흙먼지가 묻은 뚜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은희님, 방망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방망이가 아니라 은희님의 꾀가 저를 살렸습니다. 종이와 먹을 주신 것도, 부정한 누명을 막아주신 것도, 비밀 장부를 찾아주신 것도 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머슴 돌쇠가 뚜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맞습니다. 은희님, 저에게 방망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희님은 도깨비가 아니라 그냥 저의 은희님입니다. 기생워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술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당신의 지혜에 구원받았소. 그러니 고개를 드시오. 마지막으로 선비암행어사가 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는 도깨비가 아니라 인간의 꾀로 인간의 악을 무찌른 우리의 스승이시오. 그대가 당한 수모는 이미 그대가 베푼 선행으로 다 갚고도 남았소. 4명의 인간이 도수를 잃은 도깨비에게 진심 어린 은혜와 인정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4명의 진심 어린 선행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뒤편에서 껄껄껄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희한한 일이로다. 인간의 꾀에 당해 추방당한 도깨비가
이제는 인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구나. 모두가 돌아본 곳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은 형형한 도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과 도깨비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였지요. 도인은 절망에 빠진 뚜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이놈아. 도깨비 세계가 너와의 소통을 막았으니 방망이가 작동할 리가 있나? 저주가 그대로인데. 또 도인님, 그럼 저는 허나 이 네 명의 선행이 너의 길을 열었다. 도인은 사인의 인연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들이 너를 은인으로 인정했으니 내 잠시 도깨비 세계의 문을 열어 너의 선행 보고서를 올려주겠다. 도인은 부적 한 장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뚜기가 뺏겼던 그 방망이를 향해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도깨비 대왕님. 아니, 민원 담당자라도 줬소. 여기 수리 신청이요. 댁들 물건 뚜기가 인간 세상에서 선행 마일리지를 꽉 채웠는데 왜 아직도 저주를 안 푸시오? 뭐, 수모를 당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도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들으라. 이 도깨비는 인간의 꾀를 배워 사리사욕이 아닌 누명 쓴 과부를 구하고 복수를 도왔으며 머슴의 충의를 얻고 선비의 정의를 도왔노라. 수모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인의 은혜로 인간 세상의 복을 증명했으니 어찌 그를 가둔 저주를 풀지 않으랴. 당장 원력을 복구해 주시오. 도인의 보고가 끝나자 뚜기의 손에 들린 방망이를 묶고 있던 검은 기운이 쨍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망이가 수백 년 만에 거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 세계가 뚜기의 선행을 인정하고 방망이의 원래의 힘을 돌려준 것입니다. 뚜기는 빛나는 방망이를 든 채 사인의 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와 도깨비의 원력을 모두 가진 유일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뚜기는 사인의 인연이 보는 앞에서 연심의 명당터에 방망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방망이가 두드릴 때마다 온갖 희귀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처럼 쌓이는 황금 잉어들,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야광주와 산호초들, 천년 묵은 산삼과 불로초 더미들, 세상에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오색 찬란한 비단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마당 가득히 펼쳐지며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연심, 선비, 돌쇠, 월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뚜기는 이 모든 보물을 보고도 욕심쟁이 영감처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겪었고 은혜를 배웠기 때문이지요. 뚜기는 웃으며 이 보물들을 사인의 인연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벼락으로 과부 연심과 선비 암행어사는 명당터에 집을 짓고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기생월화는 기방을 나와 최대감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던 여인들을 돕는 객주를 차렸고 머슴 돌쇠는 땅을 사 더 이상 머슴이 아닌 당당한 자립농이 되었습니다. 뚜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도인의 도움을 받아 도깨비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망이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어요. 가뭄이 심한 마을에는 메마른 우물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해주었고 농사를 망친 농부에게는 풍성한 황금들녘을 보여주었어요. 집을 잃은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배고픈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요. 최대감처럼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자들을 벌하고 연심처럼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몰래 돕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곶감에 쫓기던 불쌍한 도깨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꾀와 은혜를 모두 깨우친 인간 세상에 복을 주는 도깨비로
영원히 남게 되었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